네, 안녕하세요. 브리더 인큐베이터의 신영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학과에서 재학 중이거나 또는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잡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브리더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몇몇 동물 관련되는 학교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정규 강의이건 특강 형태이건 강의를 한 바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제 뭐 이를테면 그루머라든지 또는 트레이너 또는 뭐 수의 테크니션, 요즘은 동물 보건복지사라고 자격증이 아예 국가 자격증이 생겼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직업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것 이외에 사실은 반려동물 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리더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고, 심지어 브리더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적지 않게 보여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브리더로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는 수의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고 동물과 관련한 이런저런 사업체를 운영하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브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동물을 좋아하지만 동물과 관련한 일은 하고 싶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학생 또는 젊은 층의 입장에서 동물과 관련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과 관련한 비즈니스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업역이다라는 말씀을 모두에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두에 깔고. 자, 지금 이제 보시면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꽤 된 얘기예요. 네,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반려동물 산업은 2015년에 1조 8,900억 원 정도였고 매년 성장해서 2025년이 현재는 약 5조 3,400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거의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 한 10년간 2015년부터 놓고 봤을 때 반려동물 산업은 계속해서 높은 속도로 그런가 고도 성장세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펫 관련되는 비즈니스의 전체 구성을 놓고 보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반려동물의 식품이 32%고요. 용품이 20%고 먹는 거하고 쓰는 거가 전체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동시에 식품보다 약간 작은 수준으로 의료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 트레이닝이나 그루밍 같은 서비스가 10%예요. 자, 재미있는 것은 분양 부분이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양 부분이니까 생산과 분양 부분이 약 6.1%를 점하고 있어요. 그럼 전체 반려동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6.1%는 큰가요? 작은가요? 결코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식품이나 의료나 용품 같은 것들에 비해서. 그러면 5조라고 했을 때 실제 6.1%는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제가 5 곱하기 0.06 하게 되면 네, 0.3조 원, 약 3천억 원 시장이에요. 개와 고양이를 분양하고 생산하는 시장의 총주는 얼마다? 3천억 원. 그러면 한국 천체가 5조인데 3천억밖에 안 되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식품이라고 했을 때 식품은 뭐예요? 그건 사료예요. 사료는 누가 생산하고 누가 유통하나요? 국내도 물론 중견기업들이 또는 심지어 대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이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사료에 있어서의 최강자는 로얄 캐닌이나 사이언스 힐 같은 해외 기업들이에요. 맞습니까? 국내 기업들 중에서 뭐 이런 수준에 도달해 있는 기업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대그룹들이 이러한 펫 사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품은 다 어디서 나와요? 저렴한 용품들은 거의 100% 중국산이에요. 중국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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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고가의 용품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유통하는 회사들 또한 어떻습니까? 규모가 큰 회사들이에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것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현 시점에서는.
다음은 의료는. 의료는 동물보건복지사가 하나요? 아니요. 의료는 수의사와 거대 제약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수의사가 아닌 일반적인 반려동물 학과 출신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불법 의료가 될 수 있고요. 수의사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보건복지사로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제한이 돼요. 수의사를 조력하는 역할이 기본적인 업무예요. 자, 그럼 남는 거는 뭐예요? 서비스와 분양밖에 없어요. 분양이라면 생산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모두가 트레이닝이나 모두가 그루밍에 적성이 있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그루밍이나 트레이닝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동물을 실질적으로 길러내는 것 자체가 더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다? 네. 생산 분양, 즉 브리더 분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학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학과, 지금 이제 유한대학교의 반려동물 산업전공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전공, 창업, 봉사 등 학생 주도의 자율적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력 양성, 학생 맞춤형 1대1 멘토링 지도를 통한 양질의 취업 컨설팅 제공, 다양한 작업, 뭐 좋은 얘기 다 나와 있어요. 와, 이것만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반려동물 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조금 이제 속상하는 또는 안타까운 답답한 사례들이 많아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반려동물 학과가 몇 개나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자, 보통 반려동물 보건학과라는 이름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는 동물학과나 산업학과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보면 전체적으로 네, 대부분의 2년제 대학 또는 일부 4년제 대학에 반려동물 전문 전공이 이미 개설되어 있어요. 입학 정원도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60명 이상에 달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60개 학교가 있고 이 60개 학교에서 이것저것 따져보면 최소 2,000명, 대략 3,000명 정도의 이른바 반려동물 학과 학생들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은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동물을 직접 다루는 곳은 네, 의료나 아니면 서비스, 분양, 요 정도밖에 없어요. 식품이라든지 또는 용품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학과 학생들보다는 일반적인 전공을 한 학생들을 더 선호한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반려동물 학과 학생들이 여기서 특별히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요 좁은 시장 내에 그 많은 학생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소화될 방법이 없지요. 맞습니까? 자, 또 한편으로 본때 반려동물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뭐라고 나오냐라고 하면 일단 수의사를 볼게요. 수의사는 현재 기준으로 가장 미래 전망이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의사의 급여 수준은 사실 그렇게 높지 못해요. 수의사의 평균 연봉이 2,200만 원이에요. 이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포함한 거예요. 물론 수의동물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수의사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뭐 2억, 3억, 5억, 10억을 버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공직의로 일하는 즉 월급쟁이 수의사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6,2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세금 떼면 세금 2천만 원 떼야죠. 그럼 실제 소득 얼마가 돼요? 4천만 원이 돼요. 4천만 원. 네. 연봉 45위, 초봉 35위라고 하는데 미래 전망은 뭐 나중에 잘 될 것이니까 그게 정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수의사의 평균 연봉이 6,200만 원이라고 하면 동물 보건학과 또는 동물 보건복지학과를 졸업해서 수의사를 조력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보다 낮겠죠. 자, 지금 볼까요? 얼마인가요?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란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2,200만 원이란 얘기예요. 네, 여기 불과 1, 2년 전, 2, 3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음.
좀 더 들어가 봐서 그러면 반려동물학과를 졸업하고 보통 어떤 일들을 하냐?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동물 보건사인 것 같아요. 이른바 수의 테크니션이에요. 네. 그런데 그 수의 테크니션의 급여는 어느 정도다? 2천만 원 초중반대다. 왜? 수의사도 현재 6천여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수의사를 넘어설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네. 수의사에 지금 보면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격차는 커지겠죠. 수의사는 계속해서 높아져서 평균 급여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급여 자체도 높아지겠지만 네. 동물 보건사는 그렇지 못하겠죠. 자, 그럼 그것 이외에 다른 직업들은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동물 미용사, 그루머죠, 행동지사 트레이너죠, 펫 토탈 패션 전문가. 이건 말은 그럴싸하지만 펫 토탈 패션 전문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개, 고양이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건데, 네. 동물병원 코디네이터, 이거는 실질적으로 동물 보건사하고 같은 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려동물 호텔 뭐예요? 네. 사양관리 인력인 거예요. 관리 인력. 핸들러 결국은 그루머하고 뭐 또는 트레이너를 합쳐놓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별도로 이 직업이 얼마나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하기 사실 힘들어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를 넘어서 제대로 하려면 교육을 훨씬 더 받으셔야 돼요. 동물병원 훈련소, 네, 동물병원 훈련소는 트레이너를 말하는 거예요. 관공서나 공공기관 특수견 관리소, 근데 아주 극소수가 있어요. 많이 뽑지 않아요. 한 번 들어가면 이런 직업들은 대부분 그냥 그대로 또는 동물원 사육사 등등이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지금 졸업 후 진로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 반려동물 산업의 핵심적인 일인 동물을 생산하고 분양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봤을 때 앞서 살펴본 것을 보면 네, 가장 중요한 3천억 규모 작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1, 2년 정도만 배우면 여러분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직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는 얘기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 않다? 얘기하고 있지 않다. 조금 더 들어가서 아니 그럼 왜 굳이 브리더가 돼야 돼요? 브리더가 여러분들 같은 반려동물 학과 학생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에 대한 제약이 크지 않아요. 저 역시 브리더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수의학 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고 뭐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글을 쓰고 자문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에도 나가고 아주 작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적게는 몇백만 원만 가지고도 브리더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동시에 브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다? 동물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미용실에서는 미용을 하러 온 동물만을 만나요. 트레이너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 개체들만을 만나요. 그런데 반려동물 브리더는 그 동물이 태어난 것부터 그 동물이 죽는 것까지 모든 전 과정을 다 관장하는 이른바 전문 업역이고 그런 과정에서 동물에 대한 이해를 그 누구보다도 깊게 만들 수 있어요. 국내 시장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아, 뭐 국내 시장이 뭐 요거밖에 안. 왜 해외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쇼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해외로도 여러분들이 길러낸 건강하고 아름다운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를 분양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입장벽은 나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진입장벽이 뭐냐? 누구나 브리더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현재 기준으로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 필요해요. 그런데 도시에서 단독주택을 찾는 것은 어렵죠. 그러다 보니 단독주택을 확보하게 되면 브리더스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허들을 넘어선 게 돼요. 남들은 넘지 못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넘었다? 그럼 단독주택은 어디서 구해요? 도심 내에서 이를테면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조그만 외곽으로 눈을 돌려 가장 대표적인 귀농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라고 하면 귀농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농가주택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농가주택을 브리딩을 위한 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럼 그런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 막 들어올 수 없어요.
최소한의 타임래그가 걸린다.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2년이건 4년이건 공부했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고 있겠죠. 개이건 고양이건 그 동물에 대한 이해가 깊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앞선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더불어 여러분들은 주변에 동물병원, 수의사나 동물보건사, 그루머, 트레이너, 사료 공급자, 여러분들의 교수님들과 같은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초기 단계에 일을 시작하기 쉽고 초기에 분양도 오히려 용이하겠죠. 맞습니까? 지금 이건 이제 미국의 자료인데요. 애견 쪽이에요. 고양이도 별 차이가 없고요. 또 브리딩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 한 마리를 분양받을 때 1,200달러, 하나로 따지면 얼마요? 약 18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미국의 경우 지불해요. 우리나라도 별 차이 없어요. 품종동물이라는 전제하에 그것이 제대로 혈통서가 있는 브리더가 길러낸 개체이건 아니면 얼렁뚱땅 대충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서 거지 같은 펫샵을 통해서 분양되는 건 관계없이 대략 이 정도 금액이에요. 포텐셜 커스터머 베이스, 전체적인 분양 예비 고객들은 70 밀리언, 7천만 명이에요. 미국의 경우. 에버리지 프라이스의 레인지는 얼마예요? 네, 500달러에서 3,000달러. 이게 에버리지 레인지예요. 이만큼 시장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경우. 한국 역시 최근에 윤리적 브리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윤리적 브리딩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동물 공장, 퍼피밀이나 키튼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에 대한 반대, 우리가 아예 안 기를 방법은 아무리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유기동물만 다 입양하는 방식으로 펫 시장이 구성되는,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누군가는 어리고 제대로 길러진 동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유기동물을 분양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 그 동물들은 누가 공급하냐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반려동물 학과를 졸업하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펫 브리더로 성장해야 돼요. 다만 개판치는 엉망진창의 브리더가 아니고 제대로 된 리피터블 브리더, 리스펜서블 브리더, 아스컬 브리더, 책임감 있는 윤리적인 탑 브리더로 성장하면 됩니다. 브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반려동물학과 재학생 졸업생 여러분. 브리더 인큐베이터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교육하고 자문하여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용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